저는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 사람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회의록이었어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이수진. 그 사람과 같은 팀에 있는 여자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문장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찍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아무것도 숨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웃고 있는지, 피곤한지,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돌아온 뒤 씻으러 들어가면 그 사람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영수증 한 장, 메모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의 지갑에서 커피 쿠폰을 발견했어요. 적립 도장이 6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누구랑 커피 마셨냐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계속 물었어요. 새벽 4시까지 거실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말했어요. 팀 사람들이랑 같이 마셨다고. 이수진도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고 느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빨라지거나 낮아지거나 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어요. 퇴근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나오는지 보려고 했어요. 혼자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먼저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냐고. 저는 일찍 들어왔다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밥을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잡으면 미리 말하라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그 사람의 일정을 물었어요. 출근할 때, 점심 먹기 전에, 퇴근 직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 있냐고, 누구랑 있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그 사람은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답장들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자기가 힘들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이 잠든 뒤 또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회식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그 사람 옆에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재듯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서 왜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회사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팀 회식 자리에 저도 한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식은 회사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고,
배우자가 오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그 사람이 이수진을 저한테 보여주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수진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 사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고. 평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무 특징도 없다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조직도를 확인하고 그 사람 팀의 구성원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이수진을 찾았어요. 사진 속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첩에 저장된 회식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여자의 이름을 계속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거나 본명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디 있었냐고. 그 사람은 회의가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셔츠에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 사람은 자기 옷깃을 당겨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모르겠다고.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의 옷을 모두 빨래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세탁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회사의 여자 동료가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는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두를 신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내내 그 사람의 회사에 전화하고 싶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제 행동을 알게 될 테니까요. 대신 저는 그 사람의 동료 중 한 명의 SNS를 찾았어요.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하나씩 봤어요. 회식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이수진도 보였어요. 그 사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두 사람의 손을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그 거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회식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수진 옆에 앉았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자리가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회식 자리에서 이수진 옆에 앉지 말라고. 그 사람은 저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 사람이 마시다 만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컵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버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의 말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이야기를 할 때와 다른 동료 이야기를 할 때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출퇴근 시간을 적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출근 시각, 퇴근 시각, 점심시간에 문자 보낸 시각까지 모두 적었어요.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목요일마다 퇴근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주간 회의가 있다고. 저는 그날 회사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공지사항을 뒤졌습니다. 주간 회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저는 그 사람의 회사 앞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회사 정문을 봤어요. 6시부터 7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이수진이 나왔어요.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와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저는 10m 뒤에서 걸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저는 다음 칸에 올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수진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수진이 웃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내릴 역에서 저도 내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8시가 넘어서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회의 끝나고 뭐 했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왔다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누구랑 같이 퇴근했냐고. 그 사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혼자 왔다고.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 앞에 있었다고, 이수진이랑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같은 방향이라 우연히 같이 걸은 거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뭘 보여줬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를 높였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말했어요. 업무 자료를 잠깐 보여준 거라고. 회의 때 쓸 자료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회사에서 보여주지 않고 지하철에서 보여줬냐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저는 그 검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수진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업무 외에는 대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메시지를 더 자주 확인했어요. 새벽에 그 사람이 씻는 동안 잠들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이수진과의 대화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만 이수진의 이름이 보였어요. 업무 관련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개인 대화를 지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SNS에서 찾은 그 남자 동료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사람의 배우자라고 소개하고 질문 하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목요일마다 회의가 있냐고. 그 동료는 대답했습니다. 목요일 회의는 한 달에 한 번뿐이라고. 저는 그 답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그 동료에게 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수진이랑 자주 얘기하냐고. 답장이 늦게 왔어요. 글쎄요, 같은 팀이니까 당연히 얘기하죠. 그 동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둘이 따로 만나는 것 같냐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목요일 회의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멈췄어요. 수저를 든 채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럼 나머지 목요일에는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팀원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간단하게 먹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수진도 있었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그 사람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면 이렇게 될 거 알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숨기는 게 맞냐고, 거짓말하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위치 기록을 봤습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회사 근처 식당에 있었어요. 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 식당 이름을 검색했어요. 작은 일식집이었습니다. 후기를 읽었어요. 분위기 좋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목요일 저는 그 식당 앞으로 갔습니다. 6시 반쯤 도착해서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7시쯤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진과 함께였어요.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팀원들이랑 먹는다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수진이 먼저 걸어갔고 그 사람은 조금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진도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팀원들이랑 먹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는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수진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뒤에 말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둘이서만 먹었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이수진이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줬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자기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럼 나는 왜 몰랐냐고, 왜 숨겼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말하면 오해할까봐 그랬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전화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친구는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하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확실하다고. 모든 게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증거가 뭐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거짓말, 목요일마다 둘이 만난 것, 지하철에서 같이 내린 것, 회식 사진에서 옆에 앉은 것. 친구는 한참 뒤에 말했어요. 그게 바람 피우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친구를 봤습니다. 친구도 그 사람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나쳐서 방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저는 말했어요. 짐 싸는 거라고. 저는 이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어요. 이수진이랑은 아무 일도 없다고. 정말로 고민 상담만 들어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집어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옷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짐을 쌌어요. 가방에 옷을 넣고 화장품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갔어요. 그 사람은 막지 않았습니다. 현관까지 따라왔지만 문을 나서는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저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거짓말, 목요일 저녁, 이수진과의 식사, 지하철에서 함께 내린 것.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냐고. 사진이나 녹음 파일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을 나와서 길을 걸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탐정 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물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있었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또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이수진의 번호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통화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였어요. 저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깨웠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어요.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업무 통화라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퇴근 후에 통화했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회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저는 그 사람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수진을 만나려고 했어요. 12시 반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어요. 이수진이 보였습니다. 동료 2명과 함께 걸어 나왔어요. 저는 이수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라고 불렀어요. 그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얘기 좀 하자고. 이수진은 동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은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이수진과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이수진은 제 옆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제 남편이랑 무슨 사이냐고. 이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냥 회사 동료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요일마다 둘이 밥 먹는 거 알고 있다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한다고 했어요. 이수진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그건 업무 때문이라고. 저는 물었어요. 무슨 업무냐고. 이수진은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상담이라고. 본인이 처음 맡는 업무라 조언을 많이 구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사무실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하냐고. 이수진은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사람들 눈이 있어서 편하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업무든 뭐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왔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제 그 여자랑 연락 안 할 거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같은 팀인데 어떻게 연락을 안 하냐고.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팀을 옮기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여자를 다른 팀으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침대 반대편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일찍 나갔어요. 저에게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점심쯤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한테 말했다고. 이수진을 다른 프로젝트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저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2사람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 추적 앱을 깔았어요. 그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설치했습니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어요. 매일 확인했습니다. 출근 경로, 점심시간 위치, 퇴근 경로까지 모두 봤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와 집만 오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수진을 만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가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팀 전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앱을 켰어요.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어요. 저는 그 위치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의 위치가 움직였어요. 회사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회사로 다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치는 회사 건물 뒤편에 멈췄어요. 저는 그 자리를 지도에서 확대했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그 공원으로 갔어요.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원 입구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나무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이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이수진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갔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 뒤에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식 잘했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끝나고 어디 갔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바로 집에 왔다고. 저는 웃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앱 화면을 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 위치 다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수진이랑 뭐 했냐고. 그 사람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고민 상담 들어줬다고. 이수진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줬다고 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팀으로 옮겼다면서 왜 또 만나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이수진이 먼저 연락했다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거절 못하냐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거절 못하냐고. 그 사람은 결국 말했어요. 이수진이 심하게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자기가 아니면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 사람은 이수진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수진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나갈 생각이었어요.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짐을 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잡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어요. 이수진이랑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고민 상담만 들어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오해할까봐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이수진이랑 연락 안 하겠다고. 완전히 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짐을 다시 풀었어요. 하지만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갔습니다. 이상한 곳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휴대전화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수진과의 대화는 없었어요. 통화 기록에도 이수진의 번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도 다시 시작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 산책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수진이 퇴사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언제 그만뒀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제 그 사람과 이수진이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메신저 앱을 봤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어요. 제 생일도 입력했습니다. 또 틀렸어요. 저는 여러 번호를 시도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처음 만난 날, 그 사람 부모님 생일까지 입력했어요.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새로 깔은 앱이 뭐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라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걸려 있냐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보안 때문에 자동으로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회사 메신저라면 제가 아는 앱일 텐데 처음 보는 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앱 이름을 검색했어요. 일반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회사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다음 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이수진이랑 연락하려고 깔았다고. 하지만 아직 연락은 안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끊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이수진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퇴사 후 힘들어서 얘기 상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저는 당신 배우자인데 왜 다른 여자 걱정을 하냐고 소리쳤어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 사람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 앱의 비밀번호를 풀었어요. 그 사람이 샤워하는 동안 지문 인식으로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봤어요. 이수진과의 대화였습니다.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 달치 대화가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고민 상담이 맞았습니다. 이수진이 퇴사 후 힘든 점을 털어놓고
그 사람이 조언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이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당신을 좋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답장은 없었어요. 읽음 표시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답장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냐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수진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 왜 계속 연락했냐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이수진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다고. 그냥 친구로 지내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웃겼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빌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수진과 나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고.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라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이수진을 선택했냐고. 그 사람은 말했어요.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 사람은 서류를 보더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사인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달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그 사람도 왔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합의 이혼이 가능하냐고.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법원을 나와서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뒤에서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어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인정됐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 없었어요.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의 마지막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흔적을 지웠어요.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모두 치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말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멀리서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는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는지 돌아봤어요. 그 사람을 믿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배신했어요. 아니, 어쩌면 배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이수진을 도와주려고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의심했어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늦은 퇴근까지 모두 의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사람도 지쳤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이 정답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의심하고 확인하고 추궁하는 삶은 저를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 웃으면서 제 손을 잡던 그 사람이 떠올라요.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는 느낌도 듭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편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과의 시간, 이수진이라는 존재,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어쩌면 저는 너무 예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모든 말을 거짓말로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도 잘못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고 저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니, 이미 했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